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비 순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에 이제 저희들의 수업 구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학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뭐 학부생들뿐만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정치학이라는 학문, 뭐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자, 공부를 뭐 다들 열심히 하면 뭐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뭐. 근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제가 공부를 갖다 뭐 박사과정까지 쭉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그런 주제들을 갖다 모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과학과 관련된 책들, 뭐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무슨 뭐 각 전공별로 말이에요, 개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피시면은 정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 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기본을 다질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떤 주제들을 갖다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섭렵을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수업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비순환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될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뭐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제정치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를 다루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현상을 다루는 것이냐, 그 현상을 갖다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이론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느냐, 그 이론들을 둘러싼 그런 이제 쟁점은 뭐냐, 갑론을 봐 논쟁들도 많죠. 쟁점은 뭐냐, 그리고 또 그 이론들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어떤 식의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 요걸 갖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우리는 예비순환 때 다룹니다. 자, 그리고 1순환, 2순환, 3순환으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 어떤 공부를 하느냐. 계속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반복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자, 일단 예비순환 때는 기본적인 토대를 잘 다지는 겁니다. 다진 다음에 1순환 때부터는 주제를 갖다 전문화 시켜가지고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공부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는 기본적으로 이론들을 갖다 중심으로 국제정치 이론을 갖다 중심으로 다뤘다 그러면은, 우리 수업에서는 1순환 때는 어떤 식으로 전문화시키고 심화를 시키느냐, 주로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이론과 그다음 또 외교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시사적인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교 정책,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무슨 안보 정책도 있고 그다음 또 뭐 여러분들 경제 정책도 있고 그렇죠. 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염두에 두고서 1순환 때는 집중적으로 학습을 갖다 하고, 자, 2순환이 되면은 이제 또 정책을 갖다 좀 벗어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21세기형 이제 국제정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와 관련된 이론들과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둘러싼 쟁점들, 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2순환 때 이제 우리가 심화시켜야 될 단계가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1순환 때는 주로 외교 정책, 또는 국제 경제 정책을 갖다 중심으로 다루는 거고, 1순환 때, 예비순환 때는 주로 이론을 다루는 거고, 2순환이 되면은 주로 탈냉전 이후에 21세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그다음 쟁점들을 갖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순환이 되겠죠. 3순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갖다 앞두고서 총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3순환 때는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1순환, 1순환, 2순환 때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갖다 이제 치르면서 이제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3순환이에요. 예, 대체로 이제 수업이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를 갖다 공부합니다만은 시험 문제, 국제 정치학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비순환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체로 이제 국립외교원 국제정치학 문제는 두 문제 정도가 국제정치 이론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어떤 이제 이론을 갖다 이제 하나 딱 던져줘. 문제에서 무슨 코펜하겐 학파의 신안보 딜레마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자, 그게 뭐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쵸? 그 다음, 네, 그걸 활용을 해서 현실을 갖다 분석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무슨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서 글을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론을 갖다 중심으로 물어보고 그 이론을 갖다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 이게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한 문제 정도가 외교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외교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꼭 한 문제씩은 외교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외교사는 이제 1, 2, 3순환 중에서 또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3순환까지 과정 중에서 언제 외교사를 공부를 하느냐. 예, 학원의 이제 수업 일정 자체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거나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순환까지 가면서 가장 이제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비순환이에요. 예비순환에서는 보통 이제 24번의 이제 수업을 갖다가 다루게 되고, 하게 되고, 1순환 때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1순환이 한 18번, 20번, 보통 한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2순환 때가 되면은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2순환 때부터는 피셋, 그러니까 1차 시험 준비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2순환들은 대체로 이제 학원 수업이 수업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3순환이 한 18번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교사를 갖다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하고 1순환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장 이제 시간이 많은, 준비할 시간이 많은 순환이 예비순환과 1순환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예비순환 때는 이제 국제정치 이론하고 그다음 또 관련된 쟁점들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외교사 파트에서는 서양 외교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1순환 때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외교 정책,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제 경제 정책 이런 것들 주로 정책 중심으로 다룬다고 그랬죠. 자, 정책을 갖다 공부를 하고 어떤 시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외교사를 다루는데, 자, 1순환 때는 동양 외교사하고 냉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갖다 하게 될 겁니다. 2순환 때부터 시작해서 3순환 때까지는 외교사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교사는 예비순환과 1순환 때 정리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수업 1년치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수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비순환 첫날인데요. 자, 처음부터 이제 좀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루게 될 내용, 국제정치학은 특히 이론 관련된 그런 이제 학습을 갖다 할 때는 앞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기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든가, 이론을 갖다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론적인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쭉 시작을 갖다 하고,
예, 이론 파트가 끝나면 그 이론을 갖다 활용을 해서 국제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가. 그쪽 파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감을 갖다 가지고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갖다가 적용해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고 쉬워요. 일단 이제 앞부분에 이론 순수하게 이론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재미는 있을 거예요. 이론이 상당히 국제정치 이론이 많기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론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이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그 추상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은 있을 겁니다. 자, 그 8페이지 한번 교재 봐주세요.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가에서 지금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할 때 뭐 지금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를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학계에서는 국제정치란 말 자체를 갖다가 이제 많이 안 쓰는 정도로 국제관계가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요, 용어에 대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국제정치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갖다 본다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국제관계란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국제정치란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 정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정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자, 이 각각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부터 좀 간단하게 알고 각각의 이 서로 다른 용어가 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중에서 특히 어떤 측면을 갖다 강조하려고 하느냐, 각각의 용어가 특히 강조하려고 하는 점이 뭐냐, 예,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 국제관계란 무엇인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속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를 갖다 다룰 때 국제관계학의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갖다 합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 현상은 국경 안에서 국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국경 밖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를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갖다 이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 그 구분에 의해서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국제 정치 학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국내 정치와 비교해서 국제 정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시는 그 분들의 첫 번째 출발점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느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점부터 이제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정부같이 권위적이고 구속력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중심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길게 써놨지만 이걸 갖다가 몇 글자로 딱 줄이게 되면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정치는 정부가 있지. 그러니까 무정부가 아니지. 그렇죠? 웃자고 하는 얘기고 국내 정치는 어때요? 정부라고 하는 이제 그 제도화된 기관이 존재하고 그 기관에서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서 사회의 질서를 관장하죠. 그렇죠? 예, 이 국가의 정부의 활동에 입각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국내에서는 여러 행위자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뭐 각자가 담당해야 될 기능 같은 것들을 이 정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작동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국제정치라고 불리는 영역에는 있느냐? 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오랫동안
아니다. 그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랑 비교해서 무정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분짓기를 해왔단 말이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뭐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별도의 그런 영역들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어떤 현상들이 국경 바깥으로 확장된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무정부적인 가정을 그래서 이제 그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점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자, 국제 정치에는 그 국경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 정치 현상에서는 국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도 없죠. 그렇죠?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입법기관 비스무리한 것들이 존재하긴 해요. 뭐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뭐 이제 그 원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국가들이 조약을 갖다 체결을 해서 뭐 일종의 이제 국제법적 효력을 갖다 갖고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국내의 어떤 의회와 맞먹을 정도의 강력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이 존재하기는 어렵죠. 자, 국제사회에서 법은 국가들 스스로 만들고, 그쵸? 누가 만들어요? 예, 국가들이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준수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보면 이제 그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갖고 무슨 뭐 법을 갖다 만드는 이런 경우가 뭐 거의 뭐 흔하지 않죠. 옛날 아주 뭐 고대 그리스 시대에나 뭐 작은 공동체에서 폴리스라고 불리는 공동체에서나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해서 국내 정치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발하고 이 대표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하죠. 근데 어때요? 국제 정치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들이 담당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럴 권리.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 다른 국가와 조약을 갖다 체결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런 권리가 우리가 주권이라고 불리는 그 권리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도 역시 개별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것이며 국제법의 준수도 국가들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속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런 국가 및 행위자를 해당 국가의 의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법부도 국제사회에서는 부재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이라고 불리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뭐 국제인권법원, 국제형사법원 등등등등. 예? 뭐 유럽연합 법원 등등 뭐 여러 가지 법원이라고 불리는 장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국내의 법원과 같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다가 이제 발동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정부적인 속성이 국제 정치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점에 가셔서 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단위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동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 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때? 권력과 관련되어 있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권력 현상하고 직결되고 있는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국내 정치도 국제 정치도. 이거는 공통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국제적인 지형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주로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로 어때요?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전쟁은 굉장히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내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폭동,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했을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국가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말살하거나 주권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근데
근데 이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의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자까지도 박탈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뭐예요? 물리적 힘의 동원이죠. 물리적인 힘의 동원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리 물리적인 힘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상호 공멸을 전제로 한다든지 대규모 전쟁 상황 등을 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동을 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기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 무정부 상태라는 게. 그런 정부가 없다고 해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부재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정치사상에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말들 하잖아. 무정부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이 원래 꿈꾸는 게 아무런 질서가 없이 그냥 뭐 사람들이 각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강력한 권력을 갖다 가지고 개개인들의 자유를 갖다 억압하는 그런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게 아나키스트들의 특징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무정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정부적인 속성이라고 해서 그냥 뭐 맨날 질서가 없고 막 누구도 막 약탈해도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때요? 국제사회 내에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존재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이렇게 나오죠.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의 권력의 획득과 유지와 강화와 연관된 활동입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많은 학파에 따라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게 국제 정치건 국내 정치건 간에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중재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은 지배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이제 반발하는 학자도 많고 저도 상당히 그런 식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입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술,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치를 갖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도 두 사람이 싸워. 거기에 내가 갈등을 중재한다고 딱 가는데, 자, 힘도 없고 권위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무슨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까?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지. 그쵸? 자, 내가 중재자로서 정치의 기여,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중재를 갖다 어떤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는 것을 갖다 목표로 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서로 갈등을 벌이는 이제 그 주체들이 나의 권위를 수용을 해야지만 중재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권위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권력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자,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 권력에 대해서 여기서 좀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권력이라고 얘기할 때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는 타인을 어딘가 메모를 좀 해두세요.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괄호 열고 반대에도 불구하고가 한 말을 갖다 집어넣어도 좋겠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괄호 닫고, 다시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괄호 열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괄호 닫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괄호 안에 그 얘기를 왜 넣으라고 했는가? 그 얘기도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게요. 권력은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인을 하여금 나의 의지를 수용하게 만드는 능력이야, 능력. 그쵸? 자, 그런 권력 개념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갖다 연구하는 크게 이제 중요한 이제 뭐랄까 대립되는 전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체론이라고 불리는 전통입니다. 자, 권력에 대해서 실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관계론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또 일군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실체론은 권력 행사의 방향. 자, 권력 행사의 방향.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가? 이 방향을 일방적으로 보는 특징이 있어요. 즉 무슨 소리?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타자가 싫어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괄호치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 말 들어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자, 요걸 갖다가 강조하는 게 실체론적인 권력 개념입니다. 예? 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권력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아까 얘기한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요건 전형적인 이제 그 실체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단. 자, 우리가 능력 얘기하는데 능력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풀어서 비슷한 말을 찾아본다면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방적으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을까? 일단 보면은 물리적인 수단을 갖다 쓸 수가 있죠. 실체로는 물리적인 능력을 특히 강조합니다. 자, 타자름을 갖다가 내가 이제 내 의지에 따르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그냥 물질적인 힘을 갖다 가지고 위협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 당장의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라고 협박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 물리적인 힘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는 물리적인 힘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강압뿐만이 아니라 회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유 뭐야? 이거 살살 꼬시는 거지.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거 주지. 이런 식으로 하고 꼬시는 거. 그쵸? 물리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주로 뭐를 해? 강압과 회유를 갖다가 하는. 자,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주로 실체론자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그 일군의 학자들, 실체론을 따르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은 그래서 일방향적인 권력 행사와 그다음 또 어때? 물리적인 수단을 갖다 통한 타자에 대한 어떤 지배,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로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에서 다뤄지는 권력은 실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권력을 오랫동안 다뤄왔었어요. 국제정치학에서 대부분의 주류 이론들이라고 불리는, 특히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주류 이론 같은 경우는 주로 권력, 그러면 실체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권력을 이해하고 권력을 분석하려고 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근데 꼭 이런 식으로만 권력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흐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 혹시 동생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 동생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인 이런 실체론적인 권력을 많이 활용했거든. 예? 말 안 들어, 말 안 들면 말이야 막 이제 그 협박하고 으르렁거리고 말이지, 막 겁주고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동생이 말을 잘 듣습니까? 예. 뭐 마지못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척하면서 말이지 뒤에 가면은
뭐 저 인간 저거 뭐야 이제 나중에 기회만 대봐라. 내가 너한테 안 갚으면 다 해줄 거다 그러고 막 벼르잖아. 그쵸? 지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회유를 갖다 통해 갖고 내 말 들으면 이거 꽃감 하나 주지. 또 들으면 또 주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회유의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어때? 잘 있어. 난 이제부터 너하고 안 놀아. 헤어지고 갈 거란 말이야. 권력이 지속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쵸? 그리고 이런 강압에 의한 복종은 어때? 이 지배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란을 갖다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건 진정한 권력 행사가 아니다. 관계론자들은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자, 권력의 행사는 쌍방향이어야 한다. 무슨 소리? 예, 강자에 의한 억압뿐만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권력의 행사를 당하는 그런 이제 그 입장에서도 어때? 그 지배자들의 어떤 이제 그 논리라든가 지배자들의 어떤 이제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이 쌍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피지배자의 합의와 동의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 권력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예. 자, 권력이 쌍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 수단에 있어서 물리적인 강압과 회유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 어떤 문화. 그쵸? 문화적인 측면, 어떤 관념적인 측면. 네, 이런 권력의 자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권력을 갖다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직면하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이 강한 권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설득을 한단 말이지. 그쵸? 아, 너와 나의 가치관이 같지 않냐. 우리의 신께서 우리의 뭘 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예. 어떤 문화라든가 관념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나의 어떤 그 의지를 갖다 수용하게 만드는 예,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주로 관계론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주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갖다 뭐라고 그래? 하드파워라고 불러요. 자, 피지배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배자의 의지를 갖다 수용하게 만드는 주로 물질적인 권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하드파워라고 부른다. 경성 권력, 딱딱한 권력. 직접 우리가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권력. 그쵸?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군사력, 예, 경제력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양쪽으로 우리가 계량이 가능한 것들. 뭐 이제 GDP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산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뭐 인구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 파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로 보면 이런 이제 물리적인 권력이죠.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는 하드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자, 냉전이 끝나면서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가 됐지. 물론 예,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권력에 있어 갖고 자, 특히 70년대 말부터 상호작용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국경을 갖다 넘어서는 여러 비국가 행위자들의 이제 활동도 이제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예, 그런 이제 그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드파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단 말이야. 아,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말이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무슨 가정을 한번 해볼까? 삼성이 말이지 애플하고 그 맞짱을 뜬다. 예, 그때 삼성이 무슨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갖다 만들고 강압적으로 막 야 너 애플 너 죽어라고 이제 하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 그쵸?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 삼성이 말이야 만약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갖고 아이씨 여러분들 갤럭시 안 사면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협박을 할 거야. 그런 힘들이 활용이 되기가 어렵지. 자, 냉전이 끝나고 나서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에너지 문제, 난민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서 하드 파워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쵸?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야 저기 북극에 저기 뭐야 그 비가가 녹는다. 비가 녹는 주범인 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인도, 중국 같은 나라 전쟁 한판 하자. 이런 식으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주로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무슨 가치의 공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식의 권력 행사도 국제정치학에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간주되게 되었던 거야. 그렇죠? 요런 이제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예. 뭐 한국말로는 경성 권력, 연성 권력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는 주로 관계론적인 입장, 문화와 관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작동하는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개념 두 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권력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회과학에서 스테판 루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스테판 루크스는 권력의 행사. 지금 이제 우리가 권력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계론적인 입장, 실체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스테판 루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이 행사되는 방법에 따라서 1차원적 권력, 2차원적 권력, 3차원적 권력을 갖다가 구분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무슨 소리냐면 권력을 아주 고급스럽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아주 저급하게 사용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권력을 갖다 행사하느냐 아니면 어때? 아주 드러나지 않으면서 피지배자가 나의 힘을 갖다 권력을 수용하게 만드느냐. 방식에 따라 권력 행사 방식에 따라 갖고 1차원, 2차원, 3차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1차원이 제일 무식하게 권력 행사하는 거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일진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처럼 하는 거, 깡패들처럼 이제 뭐 권력 행사하는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좀 약소국, 너 내 말 안 들어? 너 한번 죽어볼래? 너 우리 미사일 맛을 한번 볼래?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그렇죠? 너 말 안 들어? 경제 제재 한번 당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 1차원적 권력 한마디로 강압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주로 이제 물리적인 힘에 입각해가지고 강압을 갖다 통해갖고 자신의 권력을 갖다 행사하는 이런 방식을 1차원적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것도 어때?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에서는 주로 1차원적인 권력 행사를 매우 중시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1차원적인 그런 이제 권력 행사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정치는 무정부적인 상태에서 자, 어떤 이제 질서를 보장해주는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갖다 하는 그런 행위자가, 그런 이제 기구가 없잖아. 국제정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늘 생존의 문제에 국가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예? 모든 국가가 국익의 극대화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좋든 싫든 간에 늘 국가들은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늘 보면 권력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국제정치에서는 약간 그 강대국의 횡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사실상 부재하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국제정치는 좋든 싫든 1차원적인 권력 행사에 주로 초점을 맞춰갖고 다뤄왔다는 거지. 강대국이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통해 갖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가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다뤘던 거란 말이지. 그쵸?
자,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루크스가 얘기한 2차원적인 권력 행사는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주로 이제 뭐야 그 우리가 그냥 의사 결정에 작용하는 권력입니다. 자, 의사 결정에 이제 작용하는 권력.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강압적으로 물질 총과 칼을 갖다 들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때요?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렇지.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말이야.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제 동맹 관계를 갖다 우리가 맺어왔잖아. 53년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죠. 예, 오랫동안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상대방이 각각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빠꼼히 알고 있죠. 그쵸? 자, 우리나라 대표가 국제연합에 가서 어떤 의제를 갖다가 이제 그 의제를 갖다 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미국 대표가 자,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까 말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미국 대표가 그냥 기권을 해버렸어. 투표 표결에 오질 않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미국 정부가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러고 저 표결에 불참했단 말이지. 이때 한국 대표는 계산을 하게 돼. 그렇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도 부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표결에서 이탈을 한다거나 자, 이런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지. 주로 2차원적인 권력은 그래도 주로 어때? 제도를 통해서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쵸? 제도라든가 어떤 그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어때? 이제 강자가 원하는 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이제 확립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국제 기구 같은 데서 기구에서 예, 강자의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약자들이 학습을 갖다 함으로써 강자가 굳이 약자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약자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제 의도가 그렇군. 예, 그 강자의 그 의도를 갖다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선택을 갖다가 스스로 제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권력을 2차원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권력은 1차원적인 그런 권력하고 비교해서 2차원적인 권력은 훨씬 더 덜 노골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입니다. 그냥 무조건 으르렁 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3차원적 권력은 2차원적 권력보다 더 치밀해. 자, 얘들은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내가 불러줄게요.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권력. 예,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권력. 자, 이게 3차원적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이념, 문화, 종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란 말이야. 주로 이제 강자가 말이에요. 어떤 이제 글로벌하는 그 차원에서 인권의 표준 또는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 표준적인 기법, 표준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자유시장 경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규범, 모든 국가들이 따르는 그런 규범으로 딱 정립을 해놓게 되면 어때?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 그 규범을 갖다가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원칙을 습득을 하게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국제 정치 경제를 운용하게 된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자가 나서갖고 너 시장 개방해. 야, 너 저기 FTA 체결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때? 약자가 와서 강자한테 자, 시장 개방을 좀 하면 어떨까요?
우리 FTA를 체결하면 어떨까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3차원적인 권력은 뭐 이제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 스스로 원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력인데, 요거는 주로 어때? 글로벌 어떤 표준, 어떤 규칙,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동하고, 그 표준을 갖다 지배하는 어떤 규범, 이념,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제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식의 이제 권력을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국제 정치에다 딱 적용을 해보면, 주로 국제 정치에서 오랫동안 특히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주류 이론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많이 강조했던 거야. 1차원적인 권력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권력도 중요하다. 자, 1차원적인 권력은 주로 하드파워하고 연결되겠죠? 2차원, 3차원적 권력, 이 두 가지는 뭐하고? 소프트 파워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요런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이제 2차원, 3차원적인 권력에 입각해서 행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루크스의 이 개념을 갖다 국제정치학에 베렌스케터, 그냥 한국말로 쓸게. 이름이 되게 길어. 자, 베렌스케터라고 하는 학자가 이 루크스의 논의를 갖다 국제정치학에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주로 보면은 국제정치학 요거는 주로 하드파워, 요 두 가지는 소프트 파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울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그치, 이것도 빠뜨릴 뻔했다. 권력하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 파워라고 하는 용어가 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스마트 파워.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오바마 행정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스마트 파워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 파워라고 불러요.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다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권력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정치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하나가 공의 권력의 획득입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권력은 뭐야? 자, 권력이 필요한 이유는, 자,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쵸? 또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리적 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실체론자들, 그리고 또 1차원적 권력을 갖다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리적 수단을 갖다 특히 중시한다고 그랬죠. 자, 국제정치 영역에서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전쟁으로 귀결되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나 혁명, 내전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권력의 한 측면으로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자, 그 다음 이제 국내 정치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헷갈릴 수 있겠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 제일 윗부분에 나왔던 건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했고, 여기 지금 검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요거는 주로 유사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 물리적인, 정치라고 하는 속성에서 유사점이 있다. 권력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속성인데, 이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다. 요 점이 이제 같은 점이라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정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국내 정치건 국제 정치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 국가를 중심에 놓고 이제 우리가 분석한다는 거죠.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국가는 적극적이고 항구적이고 직접적인 주체이고 개인과 다른 정치적 결사체나 집단 등은 부분적, 일시적, 간접적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국가는 어때? 없어지질 않아. 정치 활동에 있어서 국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예, 국가가 없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지. 거기에 비해서 다른 사회 집단들은 생겼다, 없어지고 어떤 보편적인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때? 사익을 갖다 중심으로 활동을 갖다 하고, 그쵸?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 항구적인 주체가 정치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죠. 자, 데이비드 이스트는 정치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워낙에 이제 유명한 그 정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비판도 되게 많은 그런 개념이지만 그래도 이제 주류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수용되고 있는 정치의 개념이 이겁니다. 이스트는 정치를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이렇게 했는데 요거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배분 뒤에다가 조그맣게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기능이란 말을 쓰세요. 배분 기능. 이게 정치의 기능이야. 자, 이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기능주의 학자예요. 기능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그 행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접근법을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릴 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던 사회 공부가 주로 기능주의적으로 배웠어요. 어릴 때 기억 한번 돌려보자고. 자,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소방관 아저씨들은 무슨 일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뭐 화재가 난데 달려가셔서 불을 끄셔갖고 사회를 갖다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경찰관 아저씨는 어떤 일들을 하시죠? 어떤 일, 이게 기능이에요. 예, 사회를 갖다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시죠? 아이 나쁜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게 기능이야, 기능. 자, 그럼 이스튼은 내가 지금 기능주의자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를 기능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정치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소방관 아저씨들의 역할이 뭐냐 물어보는 것처럼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국가야. 정치야, 정치. 자, 사회에 가치를 갖다 배분한다 그랬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다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가치는 항상 어때?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가치는 한정되어 있고 그 가치를 갖다가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지. 그러니까 어때?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경쟁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가 완전히 무질서해지게 되고 사회 자체가 붕괴되겠지. 그쵸? 자, 정치는 뭐를 하는 거야? 갈등과 타협을 갖다 이뤄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이 가치를, 너는 요거 받아. 너는 요거를 받고, 요거를 적재적소에 배분해주는 가치들을,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들을 적재적소에 나눠서 할당하는, 여기 배분이라고 그랬는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말이야. 영어로는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내가 이렇게 할당을 했어. 정치가가 할당을 해줬어. 근데 어때?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하죠. 권력이 필요하죠. 근데 데이비드 이스트는 이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권위라고 부릅니다. 권위는 권력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스튼이 보기에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이게 관계론적인 관점에서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강압으로 이제 무슨 뭐 강압적으로 눌러가지고 너 이거 받아 안 받으면 감옥 보내. 자, 이게 아니라 권위. 내가 나의 권력 행사를 상대방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 이게 권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 어떤 정치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권위란 무엇이야? 권력을 수용하게 권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자격이야, 자격. 예,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치에
가치의 할당을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야. 정치란 뭐예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때?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무엇보다 자유와 안전이죠. 자유는 뭐야? 독립이야, 독립. 국가의 독립. 다른 나라로부터 자국의 어떤 이제 그 이익 추구라든가 활동을 제약받으면 안 돼. 안전.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지 말아야지. 생존이야, 생존. 그렇죠? 그 국가들이 가장 그 국제 정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와 안전입니다. 이는 곧 독립적 생존권의 문제이며 통상 자기보전, 국가안보, 사활적 이익 등의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자, 요거를 누가 담당해? 이런 가치를 권위에 입각해서 지켜내거나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가 누구야? 국가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거 할 수 있냐고. 그렇죠?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이러한 가치의 배분은 특히 국제 정치에서는 공정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무엇보다 국내 정치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권위를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국제 정치학에선 그래도 아무래도 물질적인 힘을 갖다가 많이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국내 정치하고 다르게. 국내 정치야 이제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갖다 교화도 시킬 수가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체론 중심으로,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는 권력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게. 자, 다음 이제 국제관계 이론과 연구 방법. 어떤 결과를 낳게 한 사건이나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을 탐구합니다. 무슨 소리야? 인과관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갖다 수행하죠. 거의 모든 과학은 뭐를 추구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갖다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의 특징이죠. 자, 어떤 행위자가 혹은 어떤 힘의 요소가 작용해서, 즉 원인이 되어서 특정의 결과를 파생시켰는지 서술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서술적 지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어떤 결과가 있어. 그 결과를 갖다 딱 보고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 쭉 찾아서 서술해내는 것, 이걸 서술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자, 이제 국제정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A의 원인은 간에, 그쵸? 이 C의 원인은 라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나열적으로 서술만 해서는 과학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무엇보다도 이런 인과관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성을 이론으로서 정립하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적 접근은 이론화라고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론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야. 보세요. 기술된 사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적 지식도 역시 국제정치학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9페이지 가셔서 국제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시 문제도 어떻게 나와? 어떤 이론 하나를 딱 설명해봐라. 그리고 그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 하나를 갖다 딱 주고서 말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항상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서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말이야 한 삼순환쯤 가게 되면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 주로 보시면은 이제 논술을 쓰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그 답안지가 분량이 안 나옵니다. 분량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 있고 서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소리 하면 대부분의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이론 중심으로 다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론을 막 암기를 해갖고 잘 알아. 현실주의는 뭐고 자유주의는 뭐고.
예,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오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데? FTA, 한미 FTA를 무슨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해보고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또 한번 설명해보고 무슨 뭐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도 한번 설명해봐라.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미 FTA를 몰라. 그러니까 어때? 이론밖에 못 쓰게 되고 실제로 어때?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서술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량이 적을 수밖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갖다가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서술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느냐? 예, 뭐가 이론서만 보면 안 돼. 뭐를 봐야 되면 논문을 많이 봐야 되고 학술 논문을 봐야 됩니다. 학술 논문들 보시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논문의 앞부분에 이론 해갖고 관련 이론을 쫙 정리해 놓지.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떤 이제 무슨 제도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쫙 설명을 해놓지 서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이론을 갖다가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이 제도라든가 행위자들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작동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지. 자, 그래서 서술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자,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서술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가 말해요. 절반은 이론과 관련된 그냥 이제 그 텍스트예요. 그리고 이 교재의 나머지 절반은 이론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논문들을 갖다가 내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지식과 서술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터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단지 서술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사건을 일반화하거나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예, 이론적인 어떤 이제 그 보편적인 담론을 보편적인 명제를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떤 규칙성에 입각해서 이론적인 것을 갖다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론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정책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학문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갖다 뒷받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야. 이 학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어떤 이제 이제 그 처방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규칙성이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엔 그렇죠, 이런 경우엔 저렇죠. 규칙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고. 그렇죠? 국제정치학은 특히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하는 학문이고 그다음 정책 개발과 예측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점. 자, 다음에 봐주셔서 그 밑에 그 두 번째 점에 그 얘기가 나오죠. 국제관계론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실천학문 혹은 정책과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대학과 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정부 내의 정책 결정자들 집단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어때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특정한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을 반영해서 이제 이론 그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 요건 다른 말로 우리가 행태주의라고도 불러요. 예, 행태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연구 방법은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접근이라 불리어지는 경험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미국식 구분이야. 예, 유럽의 학계에서 이렇게 전통적 방법, 행태주의 방법 이렇게 구분은 안 합니다. 미국의 이제 정치학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구분이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1950년대 전까지의 그 정치 연구, 국제 정치까지 포함해서 정치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던 50년대 이전에 주로 많이 활용됐던 방법을 싸잡아서 전통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50년대 이후에 전통적 방법을 갖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등장한 일종의 양적 접근 방법. 주로 이제 통계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 기하학이라든가. 자, 요런 것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뭔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치학을 혁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우리가 행태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학을 과학화하자라고 부르짖거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통적 접근법은 행태주의가 이제 막 그 50년대 이제 막 그 도전장을 던지기 전까지 주로 정치에 대한 연구가 법학의 하위 분야 또는 철학의 하위 분야, 역사학의 하위 분야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주로 보면은 정치학은 헌법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그 여러 정치 현상과 관련된 법을 갖다가 비교하는 학문, 또는 어떤 이제 역사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뭐 다루는 학문, 또는 정치 사상,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다루는 것,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게 과거에 이제 그 정치학이었다고. 근데 이제 1950년대 이제 행태주의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 정치학을 과학적으로 만들자. 여기서 과학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행태주의 학자들이 이제 딱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판 의식은, 문제 의식은 뭐였냐면은 인간을 갖다가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무슨 뭐 이제 그 사회과학은 그 전통주의자들이 주로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 많이 했던 거는 정치 현상을 다루는데 너무 가치가 개입된 그런 연구, 어떤 특정한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연구, 또는 어떤 어떤 소명 의식에 사로잡힌 연구, 자,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 예, 주로 철학적 접근과 법학적 접근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로부터 벗어나서 어때? 수학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수학이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갖다가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과학적인 혁신을 갖다 주도했던 게 바로 행태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만들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전통적 방법과 과학적 접근법, 행태주의라고 불리는 경험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 방법. 서술적 설명이나 여러 사례들로부터 이론을 추출하는 귀납적인 설명에 많이 의존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연구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하고 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기록된 문서와 같은 것을 종합하는 방법, 여기까지 밑줄 쫙 치시고, 이걸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 질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하죠. 질적 접근법. 예, 그런 이제 질적 접근법을 주로 활용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을 추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학적 방법론, 행태주의적 접근은 직관적인 해석보다는 논리와 수학을 동원하는 경향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쵸? 설문조사, 내용 분석, 변수 설정을 통한 통계적 상관관계의 측정, 자, 통계적 접근 한마디로, 또 가설의 설정과 검증, 모델 구축, 개량화된 분석 등을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경제교류 등과 같은 현상들을 수치로 측정하고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 방법에 주로 의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뒤에 가갖고 자세하게 우리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의 질적 연구와 과학주의, 행태주의의 양적 연구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고, 즉 무슨 소리? 숫자로 표현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질적인 언어로 해석할 수가 있죠. 숫자를 언어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또 뭐야? 반대로 언어로 표현된 질적인 그런 그 내용으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는 부호화시켜서 얼마든지 그 양적인 그런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이제 그 양적 연구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을 당신들은 과학자가 아니야라고 배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 경향이. 자, 근데 뭐 둘은 이렇게 그 두 가지 방법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두 방법론 사이의 수렴 혹은 종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써 10분이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